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녹화하면서도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몇 번이나 카메라 앞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걸 없었던 일처럼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밤들이 떠오르고 귀를 막으면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건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하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조선중앙방송의 메인 아나운서로 7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양의 밤하늘이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다는 말을 들었고, 제 외모는 방송국 안에서조차 최고 미인 소리를 들었죠.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상부에서는 저를 체제 선전의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국가 행사마다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목소리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당 간부들의 생일 행사에서도, 김일성 사망 기념일에도, 군사 퍼레이드 중계에서도 항상 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그곳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멘트를 읽고 정해진 표정을 짓고 정해진 감정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억양이 나오거나 표정이 어긋나면 즉각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방송 멘트를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나의 진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공허함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고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국가의 도구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대신 읽어주는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숨막히도록 싫었습니다. 그 숨막힘이 결국 저를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어두웠고 한 발 한 발이 죽음과의 경계였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물살에 쓸릴 뻔했고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도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몇 달을 숨어 지냈고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 태국 국경을 넘어 난민촌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버티던 밤들,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잠을 청하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이라고 믿었어요. 여기서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대한민국의 방송국에서 다시 아나운서로 일할 수 있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고요. 북한에서 쌓아온 방송 경력이 이 땅에서 새롭게 꽃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 희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정착한 지 1년 만에 저는 대형 민영
방송국 스타TV의 아나운서 공개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발음 교정을 하고 남한 억양을 익히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억양이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경력 7년이라는 것이 저의 유일한 무기였고 저는 그 무기를 최대한 갈고 닦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동안 버텨온 모든 날들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떨던 그 밤이, 난민촌에서 웅크리던 그 새벽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새 출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첫 출근 날 인사과 직원이 안내한다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일반 직원들은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 임원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고급 원목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방송국의 역사를 장식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수상 이력과 유명인들과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공간에서 방송국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천천히 일어서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하 씨, 북한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나운서가 온 건 처음이야. 우리 방송국이 잘 키워줄게. 내가 직접 챙겨줄 테니까 뭐든 필요하면 말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들렸지만 제가 답례 인사를 하는 동안 그의 눈빛이 제 얼굴에서 시작해 천천히 몸 전체를 훑어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피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당 간부들에게 받던 시선과 비슷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고 믿었는데 그 시선만큼은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윗사람이라서, 처음이라서 제가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 타일렀어요. 이곳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첫 회식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자리에 앉기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넓은 방에 일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없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은 보도국장, 예능국장, 그리고 방송국장까지 딱 3명뿐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이 앉은 그 자리에는 누가 봐도 업무 회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술을 권하더라고요.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로 한번 노래 불러봐. 분위기 좋겠다.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어색했지만 분위기를 맞추고 싶어서 저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세 사람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고 술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비울 때마다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자 예능국장이 제 어깨에 슬며시 손을 올리며 고개를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은하씨, 우리 방송국의 메인 앵커 자리 하나 비었는데 자격 충분한데 우리끼리 따로 이야기 좀 할까? 그 말은 점잖았지만 그의 손이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손의 무게가 불쾌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화의 방향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나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대가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제 곁에 다가온 국장이 제 손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별장으로 가자.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승진 얘기도 해주고 앞으로 내 방송 생활 어떻게 만들어줄지 다 얘기해줄게. 그의 말에는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됐지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저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다음에 꼭 함께해요. 그 말이 끝나자 국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가면처럼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가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달라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전날 오후에 전달됐어야 할 스크립트가 생방송 30분 전에야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 발음이 너무 북한식이야. 카메라 친화력이 부족해라는 지적이 쏟아졌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한 동료들은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않았는데 저만 유독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 발언은 무시됐고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채택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거절했는지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해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요. 두 번째 사건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여의도에서 열린 특별 프로젝트 기획 회의가 끝난 직후였어요. 방송국장이 회의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차로 이동하면서 따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회의 내용과 관련한 업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저를 중용할 생각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편안하게 날씨 이야기, 제 남한 적응 이야기를 하며 경계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춰선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문이 열리자 안에는 미리 세팅된 샴페인과 초콜릿 장미, 꽃잎이 뿌려진 테이블, 그리고 넓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미리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듯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은하 씨, 북한에서 고생 많았지? 여기선 내가 다 해줄게. 방송 커리어도 집도 뭐든. 대신 나도 좀 편하게 해줘. 그의 손이 천천히 계획적으로 제 블라우스 단추로 향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죄송합니다. 저 아직이라고 더듬거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한동안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제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인 뉴스 앵커 후보 명단에서 제 이름이 조용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저보다 경력도 발음도 부족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청자가 거의 없는 새벽 4시 생방송을 반복해서 맡게 됐어요. 스튜디오에는 저와 카메라 감독 한 명뿐이었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저는 매일 아침 혼자 뉴스를 읽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해줄 수 없었겠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어쩌면 그들 중 일부도 같은 처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식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VIP 파티라는 이름으로 강남의 초대형 빌라에서 열렸어요. 간부 10여 명,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 모델들이 초대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트워킹 파티였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이 무엇인지는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광등이 켜진 거실에서 식사를 했지만 어느 순간 불이 꺼지고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술이 빠르게 돌고 여기저기서 낮은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공간 안에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거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간부가 제 허리를 감싸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하씨,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 평생 메인 못해. 다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저는 웃음을 유지하며 잠깐 화장실에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면서. 압록강을 건너온 이유가 이 방에 앉아있기 위해서였나? 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참담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밤은 제 기억 속 가장 더럽고 가장 추운 밤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밤이기도 합니다. 2020년 겨울 방송국 창립 기념 파티였어요. 장소는 경기도 양평의 초호화 별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넘게 들어간 외딴 곳이었고 저는 차에 타는 순간부터 잘못 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내리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입구에 세워진 경호원들, 번호판이 없거나 가려진 고급 차량들, 빌라 주변을 에워싼 완벽한 어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파티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는 걸 들어서기 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간부들은 이미 깊이 취해 있었고 몇몇 여성들은 드레스가 흐트러진 채 소파에 기대거나 바닥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고 아무도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국장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저는 부드럽게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의 손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2층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꽃이 놓여 있었고 와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해 미리 준비됐다는 사실이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가 제 뒤에서 드레스 지퍼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컸나.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총알처럼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제 출신이 그에게는 저를 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겁니다. 북한 출신이라서 더 쉬운 상대일 거라고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의 고통스러운 탈출 여정이 그에게는 저를 착취하기 더 쉬운 조건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선명한 분노가 온몸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고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겨울밤 공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도로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여자는 결국 상품이구나. 자유로운 나라도 자유롭지 않은 나라도 힘없는 여자에게는 결국 같은 세상이구나.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울 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결국 큰 도로가에서 멈춰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들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송국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제가 꿈꿔온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그 공간에 단 하루도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사 후 3년 동안 저는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입사 당시 서명한 계약서 안에 촘촘히 박혀있던 비밀 유지 조항, 만약 입을 열었다가는 법적으로 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변호사 한 명 제대로 선임할 돈도 없는 저는 그 조항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냥 참아. 방송계가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말들.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더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들 그렇게 올라간다는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제 피해를 피해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탈북민 아나운서가 방송국 간부들을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관심을 끌려는 탈북민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이 3년 동안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늘었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날이 반복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침묵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피해를 입은 후배 아나운서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선배님, 저도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그 자리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났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말했더라면 이 후배는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내 침묵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도요.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퍼지면 저는 다시 협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법적 압박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의 과거와 출신을 들어 제 신뢰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번이나 지옥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압록강을 건넜고 이름도 모르는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강을 건넌 사람이 이 정도의 두려움을 못 버티겠습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다음 피해자가 생겨나니까요. 탈북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상처받지 않게 방송계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고 용기를 낼 수 있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용기 내서 말씀해주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함께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